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산업혁명이야. 자, 1700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잘 봐요. 믿을 수 없는 만큼 짧은 기간인 50년 동안에 1700년에 산업사회 성장 전이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고 기술이 발명됐다. 언제 발명됐다고? 우리가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1750에서 1750년 사이에 발명됐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 현대적 의미의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이라는 것은 말은 장인이 가진 비밀스러운 기능인 테크네. 아까 뭐래? 테크는 기능이고 장인이라 그랬지, 그지? 두 개음을 같이 갖고 있다잖아. 테크네와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목적지향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뜻하는 로직. 학문이지, 그지? 기능과 학문이 붙었어.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 기술이 수천 역사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1700에서 175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250년 전쯤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기능에서 기술로 넘어간 이 거대한 변화는 누구? 디드로. 누구? 달랑베르. 이 사람들 누구라고? 백과사전 학파거든. 그 당시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특학들이란 말이에요. 장인들이 너무 껍죽대니까 저거 우리가 그냥 자기네들이 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저 글로 만들어버려.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백과사전 학파거든. 그래서 1751년부터 1772년 사이에 편집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 백과사전, 백과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백과사전은 그냥 브리타니카 생각하고 두산 백과사전 생각하지만 처음에 백과사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그지? 그 당시에 장인들이 하는 비법들을 글로 써서 학문으로 만드는 작업이 백과사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망라했기 때문에 백과사전이, 백과전서인 거야. 이해되지? 여러분 백과사전의 원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깜짝 놀랄 거야, 사람들. 이때 처음 나왔다. 처음 나온 거죠. 그 이전에 백과전서는 없었다는 거야. 응? 없었다는 거야. 백과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위대한 작업, 여기 들어가 이 위대한 작업인 거야. 왜? 이 작업으로 뭐가 일어났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가 전기 교환을 했다고 사람 떠들지만은 사실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들어갈 관점이야. 이 위대한 작업은 모든 장인들의 지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행해졌으며, 근데 이게 왜 학자들이 이거 왜 했을까? 그들이 봐도 웃었을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스터리를 하면서 서약을 쓰게 하고 전수하고 도저히 몇 년 붙잡아두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꼴보기였을지도 모르겠어, 그지? 갑질, 그지? 전혀 갑질. 지금 저기 그 노조 가면은 노조도 뭐 보면 자기 아들, 조카들만 막 해주고 이런 것이 지금 사회 문제 되듯이 아마 그런 반감이 있지 않아 생각이 들어. 어? 이 위대한 거에서 도제가 아닌 사람들도 기술자, 테크놀로지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었다. 백과전서에 등장하는 어떤 개별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실을 잡고 피륙을 짜는 기능들, 소위 말해 이제 옷 만드는 기능이겠지. 속히 이제 이게 톡톡톡 짜는 거지. 이런 것조차도 아까 도제로서 배워야 되는 거야.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르치는 거야. 어? 이런 것 자기가 볼 때는 학자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학자들 딱 볼 때 원래 딱 눈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을 잡고 피륙을 짜는 기능들에 관한 글이 어느 한 사람의 장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거. 이거 누가 썼다는 거야? 학자가 쓴 거야. 학자가 썼다는 거야. 그 글들은 정보 전문가, 지금으로 보면 정보 전문가지, 그지? 장인 기능이 아니야. 정보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전문가란 분석학자, 수학자, 그리고 논리학자로서 잘 훈련된 그 당의 석학들을 말한다. 볼테르, 유명하지, 그지? 루소, 세계적 석학이잖아. 같은 학자들이 당시 주요한 필자들이었다. 백과전서가
기본적으로 의도한 것은 첫째, 이 아주 멋진 의미야. 물질 세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도구와 제조 공정과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생산과 지식의 목적지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이 석학들,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분석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에? 도구, 제조 공정, 제품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는 걸 했단 말이야. 둘째, 백과전선 또한 어떤 기술로 특정 물건을 만든 원리가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도 정도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줬다. 이게 뭐야? 일반적 원리가 된다는 거야. 필요를 짜는데 그 원리가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 지식인과 장인들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 외에 비법인데 자기네 비법을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개뿔도 아닌 것처럼 보고 얼마나 화딱지나 또, 그지? 그러니까 누구? 백과전서학파에 의해서, 백과사전파에 의해서 지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18세기에 어떤 기술학교,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당시 기술학교야, 그 당시에. 그 당시 기술학교가 있었거든. 기술학교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과전서도 그 점에서 있어서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백과전서를 만든 정보 전문가들, 학자들, 석학들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있는 기능들에다가 학문을 적용했겠지, 그지? 새로 만든 게 다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기술학교도 다 있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야. 기존에 있는 그 기능들, 그거를 새로 만든 건 아니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과학을 도구와 제조 공정 그리고 제품에 적용시키자는 말조차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뭐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도구와 제조 공정과 제품에 지식을 적용했다 그랬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1700년에서 1750년도에 백과전선을 만든 석학들은 그런 소리도 안 했다는 거야. 적용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기능들을 분석해서 로지를 만드는 것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거든. 그것만 했다는 거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기술인데도 자기들 하고 있는 게 바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물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과학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개념이 빛을 보기까지는 1830년까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803년까지 10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 독일의 화학자 리비가 화학 비료를 만드는데 최초로 과학을 적용했으며 또한 과학을 이용해 동물의 단백질과 육질을 보관하는 방법도 개발하였다. 그렇지만 초기에 기술학교와 백과사전의 역할은 아마도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다. 기술학교와 백과사전. 이 기술학교 백과사전이 조금 뒤에 일어날 산업혁명 1등 공신들이지, 그지? 왜? 테크네를 로즈를 붙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드는 기초를 깔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든 거나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 않아서 있는 기능을 그 당시 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그냥 로즈를 붙여서 과학화했단 말이야. 그게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등 공신들이지. 그래서는 1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장인 기술의 비밀을 한데 묻고 정리하고 출간했다. 이 작업은 경험을 지식으로 바꿨다. 자, 뭐라고? 장인들의 경험을 지식으로 바꿨다. 테크놀로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도제 제스의 뭐를?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자, 여러분 교과서가 언제 등장했다고? 교과서가? 여러분 교과서라고 말할 때 옛날에 서당에 가도 책이 있지, 그지? 공자명자. 그걸 교과서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야. 교과서는 뭐냐? 이런 거지. 교과서는 산업사회,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했거든. 사람들이 읽고 쓰고 계산하고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 그 당시에.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걸 몰라.
산업혁명 초기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것은 교과서 필요했겠지, 그치? 양산에서 쫙 뿌려준 거지. 노노 대학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책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이때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엄밀한 비밀처럼 전수되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식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본질이다. 이게 그 말 알겠죠?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지식이 백과사전 학파와 또 기술학교에서 산업혁명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험이 지식으로 바뀌고, 또 두 번째, 도제제도 대신에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엄밀한 비밀체 미스터리를 전수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수했다. 지식의 응용을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이런 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임스 와트는 단순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 기술에 의한 사회 전환과 문명의 세계적인 확산 말이다.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지식의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자, 지식의 의미의 이러한 변화가 뭐야? 응? 자, 읽어보자. 계속. 현대 자본주의를 불가피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 지식의 의미가 변화된 게 뭐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아까 말했지. 지식은 존재에 관한 거다. 그지? 근데 어쨌든 이제는 행위로, doing.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이 사회 자산이 되고, 그지? 개인의 사유재산이었던 것이 공공재가 되는 거야, 지식은. 개인의 치장물이었어. 포장물이었어. 교양가지고, 그 당시에 라틴어를 하고, 성경어를 알고, 가면, 이게 세계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 포장하는 그런 파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제는 만들고, 붙이고, 생산하고, 고치고,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지식 의미의 변화. 현대 자본주의를 불가피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것을 만들었다. 특히 기술과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서 장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본을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생산의 집중화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곧 공장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지식은 수천 또는 수만 명의 협소한 개인 작업장이나 시골 마을의 가내 수공업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지. 거대한 공장이 필요해. 그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전에 말했지. 18세기에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 대제가 자기의 군대를 기능별로 조직했다 그랬지. 피라미드 조직처럼. 그걸 현대적 기업이 이때제 산업혁명 때 1850년 18세기에 산업혁명 때 생산수단이 이제 자본가들이 갖게 되잖아. 거대한 공장을 갖게 되니까 그 거대한 공장을 그렇게 전환한 거야. 피라미드 조직을 전환하지. 그러니까 이 협산 개인 수천 수만 개의 공장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큰 공장 속에서 하도록 집중하게 요구됐다. 간의 수공 공장에서 정될 수 없었고 하나의 큰 지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집중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대규모 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수력이든 전기력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분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 거대한 공장에서 한 군데 이렇게 몰아가야 되지. 응? 그렇다. 그런데 동력의 문제는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와 이게 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근본 지식의 의미의 변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부차적인 것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이 거의 순식간에 기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간 사실. 아까 말한 테크놀로지가 된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전까지는 늘 조형급에 머물러 있던 자본가들이 경제와 사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 현대적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 자본주의가 수많은 모순을 갖게 되잖아요.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가 더 많은 막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반은 뭐가 생기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응? 자, 1750년까지도 대규모 사업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었다. 1750년은 뭐야? 산업사업 이전이지, 그지? 당연하지. 산업사업 이전에 프로들이 대제하던 사람이 전쟁하라 대포가 필요하면 어떡하겠어? 정부에서 만드는 공장에 사는 거야. 개인이 아니고. 그 얘기가 오는 거야. 대규모 사업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었다. 구대륙 어디라고? 유럽, 아시아지. 아프리카 이런데. 구대륙에서 최초의 제조업체이자 수세기 동안에 걸쳐 가장 큰 제조업체는 베니스 정부가 소유한 군수공장이었다. 이때는 대포, 이 만드는 게 제일 큰 공장이었을 거예요. 베니스, 소유했던 군수공장이었다. 마이센이나 세부르, 도자기 공장, 이거 정부 공장이야. 같은 18세기의 제조 공장들은 여전히 정부의 소유였다. 자, 그러던 것이, 그러나 1830년경이 되면서 서구에서 대규모 개인 자본가들에 의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랬지. 이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 대지를 보면서 어떻게 현대적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게 언제라고? 이때로부터 30년, 40년 뒤인 1860년, 70년대에 가서 그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야. 소위 이런 기업들. 그래서 드러커는 현대적 대기업이 먼저 등장했다 그러지? 1860년, 70년 전에 현대적 대기업이 등장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때 생긴 기업들이 막 확대되는 거지, 이제. 1903년경에 되면서 서구에 대규모 개인 자본가들에 의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1883년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개인 자본 기업들이 티베트 혹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라비아 사막 같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확산이지, 그치? 물론 기술과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실레시아 지방에서는 거센 폭동이 나게 됐다. 이게 뭐야? 뭐가 떠올라? 자본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 뭐가 있났어?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거지, 그지? 하지만 폭동이라고 해야 국지적인 것이었다. 그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어. 없었고 몇 주일 또는 잘해야 몇 달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왜? 시대의 변화를 그들이 막을 수 없으니까. 폭동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보급 속도와 범위가 잠깐 제한되는 일도 없었다는 거야. 잠깐 제한되는 일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계와 공장 시스템 역시 그다지 저항 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킨 유례 없이 빠른 변화의 속도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당연하겠지, 그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급속하게 성장하니까 엄청나게 사는 문제가 발생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독재니 뭐래서 막 인나듯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응? 우리는 지금 19세기 초 공장 근로자들 산업사회 이전 시골에 토지 없는 농부들보다 더 못 살았다거나 더 형편없이 취급을 받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 도시로 갔어. 그들이 도시에서 빈민촌에 살고 봉급받고 했지만은 우리 생각, 참혹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농촌에 사는 것보다 월등히 잘 사는 거야. 근데 자본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공장에서 시골에 그냥 그 뒷골목에서 살고 그냥 비 오는 데 살고 있지만 시골에 살 때는 배고팠거든. 농사 질 때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야. 물론 그들은 잘 살지 못했고. 이 의미가 뭐야? 자본가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애들도 가서 일했잖아, 애들도. 응? 열몇 살 먹은 애들도 갔단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시골을 등지고 도시의 공장으로 몰려덩겨서 언제나 억눌리고 굶주릴 만한 시골 밑바닥에서 삶보다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도시로 가는 거야. 왜? 시골이 왜 그래? 영주들이 소작농을 피를 빨아먹잖아, 그지? 종처럼 부리지. 심지어는 마누라도 뺏어간단 말이야. 딸도 뺏어가고. 근데 배도 고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도시에 나가서 공장 노동자를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시골 떠나왔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 도시로 자발적으로 가자, 자발적. 자발적인 소문이 나거든. 이게 훨 낫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갈등은 됐지만 그게 돌이켜 볼 때는 발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들이, 그 노동자들이 뭐 어떻게 됐어? 지금 중산층 됐잖아. 부르주아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공장에서 한층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화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리적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 바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래도 그들은 가난했잖아. 빈민으로 살았지 않냐. 그 당시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드루커는 시골에 사는 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 과정으로 보는 거야. 과정으로 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애초부터 물리적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다만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충격을 불러준 거다. 쇼크지. 산업화 쇼크란 말이야. 새로운 사회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는 마르크스가 만든 용어로 표현하자면 소외되었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말했지? 소외됐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와의 소외는 불가피하게 착취해진다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산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점점 더 소수의 강력한 자본가들에게 소유권이 집중되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로 심화되면 소수의 자본가가 모든 것들을 훔치게 되면 힘없는 프롤레타리아는 끝없이 착취를 당하고 드디어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힘에 붙여서 무너지게 된다. 그 혁명이 있다는 거지. 몇몇 남지 않은 자본가들은 이럴 것이라고는 쇠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에서 타되돌 운명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이게 마르크스 논리의 단순화를 말하거든. 이런 논리로 했고, 이것을 이제 레닌이라든가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라. 왜냐? 너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석학들이나 지식인들이 여기 빠져들었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죠. 공산주의에 빠져든 사람이 많았지. 왜? 그 당시 사회는 너무 자본주의가 극도의 부익부분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마르크스가 엉터리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방금 말한 자본주의 폐망, 자본가 타도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엉터리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가 예언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어떤 현상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흐름으로도 확인된 이야기들이다. 뒷얘기다. 그 당시는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야.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 누가 프레드리 테일러가 태어나서 작업을 연구했는 그것이, 프레드리도 나중에 이제 의회 불려가서 많은 토론도 하고 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생산성 혁명에 있는 과학적 관리에서 결실이 맺어지게 되면 테일러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자의 갈 거로 예언했거든. 그러니까 자본가들 싫어하는 거야. 왜? 자본가는 이거는 연구의 결과이지 지네들이 뭐 생산성을 더한 게 아니잖아. 그지? 작업을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일한 거 누가? 결국은 노동자한테 하는 거야. 일하는 방법을 더 개선시켰잖아. 그지? 그거는 노동자에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래 된 거야. 역사 뒤집어 보면 결국 그래 된 거야. 근데 테일러는 그 당시에 수많은 노동자한테 비판받았지. 왜? 지네들 비법들을 다 공개해버리고. 그 당시도 비법이었으니까. 자본가들 욕하고, 자본가들한테 욕도 먹고, 노동자한테 욕도 뒤에 다 나와. 그 욕만 해도 먹은 사람이야. 테일러는. 근데 그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배경 속에는 테일러 같다는 거야.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일제시대 36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배경이 뭔지 알아? 테일러야. 테일러가 가르쳐준 교육제도. 지금 현대도 교육제도는 테일러 원리거든.
테일러 원리야. 그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대학 교육을 하고 직업 교육을 한 거야. 지금 미국이 그 당시 인구가 1억도 안 됐지. 거기서 수백만의 젊은이가 2차 세계대전 가서 싸울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가 가니까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 남자가 별로 없어. 그 누가 일했는지 알아? 흑인 여자들. 흑인 여자들 공장에 일했거든. 알파벳도 잘 모르는 여자들 데려다 일 시켰는데 어떻게 된 거야? 테일러 방법 쓰는 거야. 교과서 가지고. 교과서 만들어. 착착착 하니까 한두 달 배우니까 일은 막 해결이 되는 거야. 이 교육 방법이 한국에 도입된 거야. 이제 나중에 보다. 그냥 지금 일본이나 동양이나 모든 나라에 이렇게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테일러의 이 교육 방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확인된 것이다. 마르크스와 동시대 살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록 그의 예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다. 그렇지. 자본주의가 몰락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그 마르크스의 논리에 어느 정도 공감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의 고유한 내재적 모순에 대한 그의 분석만큼은 받아들여서 나중에 큰 문제 생길 걸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놀라운 지식의 일의 적용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진도 많이 나갔다. 나는 산업사회도 못 나갈 줄 알았는데